1. 흰색에서 시작된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 책 흰을 펼치신 여러분께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흰색의 단어들만 줄지어 적혀 있는 첫 장면에서 혹시 이 책이 무슨 말인지 몰라 곤란하셨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이 책은 이야기의 형태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소설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정직하게, 가장 조심스럽게 쓸 수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막 바르샤바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한국과 전혀 다른 공기, 바람, 건물들, 언어. 익숙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더 뚜렷하게 제 안의 기억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는 오래전부터 피하고 있었던 질문들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곤 하지요. 그 아이를 기억하니? 태어나지 못한 그 생명에 대해 아직도 너는 침묵할 수 있니? 그때 저는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저의 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7개월 만에 세상에 나온 아이. 작디 작은 몸으로 세상을 한번 스치고 다시 돌아간 생명. 그 아이는 이름도 말도 숨도 기록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제 안에는 그 아이의 존재가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지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흰은 그 아이에게 바치는 책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에 바치는 책이고 태어나지 못한 존재들에게 바치는 책이고 제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자그마한 사과이자 기도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화려한 줄거리도 극적인 반전도 필요 없어요. 그저 그게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충분한 진실이 되지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진실들을 흰색의 이름으로 불러낸 기록이에요. 이 흰 것들의 목록을 적기까지. 바르샤바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쓰고 싶은데 문장을 쓰기엔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고 이야기 전체를 구성하기엔 감정이 너무 덜컥거렸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시작했어요. 흰색인 것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 소금, 눈, 쌀, 치자꽃, 달, 유골, 수위, 흰천, 모유. 상처에 덧댄 거즈. 하나하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안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꿈틀댔습니다. 어떤 단어는 상처처럼 날카로웠고 어떤 단어는 어린 시절의 장면처럼 부드러웠어요. 이 단어들의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한 건 그것들이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 혹은 죽음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흰색이라는 것은 본래 의미가 중립적이잖아요. 깨끗함, 순수함, 비어있음, 평온함.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항상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않았어요. 저에게 흰색은 오히려 상실의 색이었습니다. 모든 색이 사라진 자리. 말이 사라지고 몸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진 자리. 그래서 이 책은 흰색으로 감싼 상실의 기록이기도 해요. 이 책을 쓰는 동안 저는 몇 번이고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아주 천천히 걷는 마음으로 글을 이어갔어요. 너무 조용해서 때로는 글이 써지지 않았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거운 장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끝내 이 단어들을 쓰고 싶었습니다. 잊히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죽은 아이를, 병든 어머니를, 사라진 시간을. 그리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제 마음을. 3. 바르샤바라는 공간, 그 고요한 이방성. 바르샤바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의 정지 상태에 가까웠어요. 그곳의 겨울은 한국보다 더 길고 더 조용하고 더 회색이었어요. 눈은 흰색이지만 그 도시의 하늘은 늘 잿빛이었죠. 사람들은 말을 아끼고 낯선 언어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도시에서 너무나 이방인이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는 오히려 익숙했던 기억들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해요. 익숙했던 거리, 익숙했던 사람, 그리고 익숙했던 상처까지. 이름 모를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저는 자주 한국에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다시 마주했어요. 왜 살아남은 나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 아이는 왜 태어나지 못했는가? 그 상실은 무엇이었고 나는 그것을 정말 제대로 마주한 적이 있는가? 바르샤바라는 공간은 이 책의 물리적 배경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풍경이기도 해요. 그 도시를 걸을 때 저는 과거를 껴안고 걷는 것 같았어요. 폭격을 맞은 듯한 건물들, 복원된 성당들, 공허한 광장, 눈 덮인 벤치. 그 풍경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 듯 했어요. 너는 어떤 폐허 위에 서 있니? 너의 흰 것들은 무엇의 자리에 있는 것이니? 그때 처음 저는 흰 것들이 단순한 색의 목록이 아니라
결핍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르샤바는 그것을 가르쳐준 도시였습니다. 4. 흰색의 양면성 순결과 죽음 시작과 끝. 사람들은 보통 흰색을 깨끗함으로 이해하죠. 신부의 드레스, 아기의 속삭에, 병원의 시트, 갓 지은 쌀밥. 하지만 흰색은 종종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상복이 흰색이었고 유골은 흰 빛을 띠며 죽은 이를 감싸는 수의도 흰천이죠. 저는 그 상반된 이미지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살아있는 존재의 시작과 사라지는 존재의 마지막이 같은 색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모두 같은 자리에서 왔다가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주 오래된 무채색의 순환처럼 말이에요. 흰이라는 제목을 처음 떠올렸을 때 그건 단지 색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이었어요. 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아주 조심스럽게 어떤 시작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화려한 결론도 없고 감정의 폭발도 없어요. 그 대신 흰색이라는 침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주 작고 조용한 진실이 고개를 듭니다. 그건 어쩌면 용서의 감정일지도 모르겠어요.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내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한. 이제야 나는 너를 보낸다. 이제야 나는 너를 기억 속에서 품는다. 그 말들을 흰색으로 적고 싶었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말의 고통과 위로. 이 책을 쓰는 과정은 어쩌면 기억과 고통을 이름짓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붙이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감정들. 단어가 없으면 내가 잊어버릴 것만 같은 장면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하나씩 단어를 떠올렸어요. 흰 것이라는 공통된 조건 아래 그 단어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즈, 치자, 꽃, 수위, 모유, 백골, 눈, 백합. 그 단어들은 하나같이 작고 조용한 존재들이었어요.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것들. 하지만 그 단어들 속에는 제 안에 아득한 공포와 상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유라는 단어를 적을 때 저는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제가 아기였던 시절의 기억은 없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눈빛과 체온으로 저를 감싸주었는지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 사랑은 언젠가 병들고 쇠약해졌고 어머니의 몸은 점점 작아졌지만 저는 늘 그분을 생각하면 모유 같은 흰색이 떠올랐어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눈물처럼 고요한. 다른 단어들은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나왔어요. 육골, 수위, 백골 같은 단어들. 죽은 이를 감싸는 천, 타고 남은 것, 사라지고 나서야 남는 것. 그 단어들을 적으면서 저는 제 언니를 생각했고 어쩌면 한 번도 진심으로 애도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마주했어요. 단어를 적는다는 건 결국 감정을 인식하는 일이었어요. 그 감정들이 말의 형태를 가지면 비로소 저는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러면 조금 덜 아플 수 있었어요. 이 책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는 방식으로. 6. 문장을 넘어선 형식, 목록과 단상, 조각들. 아마 독자분들 중에는 이 책을 펼치고 이게 소설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책은 전통적인 소설의 형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분명한 것도 아니고 인물이나 사건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 대신 이 책은 단어들의 목록, 짧은 단상, 기억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안의 기억들이 그렇게 산산조각 난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줄거리로 이어붙이기에는 그 기억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공백과 침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백을 채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흰 속에서 각 단어는 하나의 문이에요. 그 문을 열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나오고 어떤 감정이 따라 나오고 혹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글쓰기라는 것이 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음과 함께 머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단어 하나가 한 편의 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문장보다 더 큰 진실을 품고 있지요. 흰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결을 따라간 문장들. 어떤 문장은 거의 숨소리처럼 작고 어떤 문장은 불안한 침묵의 빈칸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조용한 조각들 사이에서 저는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7. 죽은 자를 위한 책, 살아남은 자의 책. 이 책은 사실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바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발 딛지 못한 생명, 고작 2시간 남짓 숨을 쉬다 떠난 존재. 나에게는 언니라고 불러야 할 그 아이. 그 이름조차 없던 흰 빛처럼 사라져버린 생명. 저는 어릴 적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어머니의 입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게 건너온 그 이야기. 피를 많이 흘렸고 몸이 약했으며 아이는 숨을 쉬었지만 곧 싸늘해졌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슨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몰랐어요. 슬픔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그저 막연한 상실감인가. 그러다가 언젠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살아남은 나의 삶이 그 아이의 몫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그 아이가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한 건 아닐까? 희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책이에요. 그 아이에게 말 걸고 인사하고 손을 내밀기 위한 책. 무언가를 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싶었던 마음. 책을 쓰는 내내 저는 그 아이의 존재를 내 몸 가까이에 놓고 썼어요. 가끔은 편지를 쓰듯, 가끔은 사과문을 쓰듯, 가끔은 울음처럼. 단 한 번도 제대로 애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늦은 인사를 건네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 책은 죽은 이를 위한 책이자 결국 살아남은 나 자신을 위한 책이기도 했던 거예요. 살아남은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죄스러움, 비겁함, 미안함. 그 감정들을 써내고 나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가 사라졌던 그 자리를 나는 잊지 않을게. 너의 자리를 나의 언어로 지키고 싶어. 8. 사과와 용서,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마주하기.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에 말을 아끼게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일, 부끄러웠던 기억, 너무 빨리 떠난 사람들. 말로 꺼내는 순간 너무 아파질까봐. 혹은 그 고통이 너무 오래돼 이제는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낯설어서. 흰을 쓰면서 저는 그런 침묵과 맞섰어요. 말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말로 옮기려는 시도. 그건 단지 쓰는 행위가 아니라 사과하고 용서하고 떠나보내는 과정이었어요. 미안해. 이 말을 저는 마음속에서 수천 번쯤 반복했을 거예요. 죽은 언니에게, 저를 낳은 어머니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이름 없는 죽음을 부정했는가? 왜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는가? 왜 고통을 고통으로 껴안지 않고 피하려만 했는가? 이 책은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어떤 대답은 아주 조용하고 어떤 건 문장으로 옮기지 못하고 어떤 건 그냥 흰이라는 색으로만 남았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 책을 통해 사과하는 법을 배웠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말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건 타인을 향해서이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묻고 살죠. 하지만 언젠가는 꺼내야 해요. 흰색처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이건 너를 위한 말이야. 그리고 나를 위한 말이기도 해. 9. 몸이라는 기억살갗 아래에 남은 이야기. 흰을 쓰는 동안 저는 제 몸을 자주 돌아보게 되었어요. 글을 쓰는 손과 무릎 위에 놓인 종이와 그리고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 한 방울까지도요. 이 몸은 말하자면 기억의 저장소 같았어요. 마음이 기억하지 못한 것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아팠던 순간들, 병원 침대에 누웠던 날들, 울음을 참느라 어깨가 떨렸던 밤들. 그런 기억은 머리보다 몸에 먼저 남아 있었고 흰을 쓸 때마다 저는 그 기억들이 살결을 타고 다시 떠오르는 걸 느꼈어요. 특히 흰색이라는 주제를 붙잡고 나니 그 색이 닿는 모든 물건들이 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거즈는 상처 위에 덮인 것, 수위, 죽은 몸을 감싼 마지막 옷, 모유, 아기의 입술을 적시는 어머니의 몸에서 나온 흰 액체. 이런 단어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었던 몸을 떠오르게 했어요. 죽음을 지나온 몸, 고통을 견뎌낸 몸,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을 껴안고 있는 몸. 제가 흰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어쩌면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모두 제각기 다른 몸을 가졌지만 그 몸을 통해 슬픔을 겪고 기쁨을 기억하며 때론 상처 입고도 살아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의 흰색은 단지 시각적인 색깔이 아니라 몸을 감싸는 어떤 온도와 감정과 그리고 침묵으로 작용해요. 흰색은 피가 배어 나오는 순간에도 차디찬 숨결을 멈춘 몸 위에도 존재하니까요. 10. 물성의 언어, 사물들의 깃든 감정. 흰에 등장하는 것들은 거의 모두 구체적인 사물이에요. 양철대야, 어린 신발, 거즈, 백항, 가루약, 손뭉치. 이 사물들은 하나같이 작고 조용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존재들이죠. 왜 그런 사물들을 골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그 사물들을 통해 내면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면 고통이 더 커지거든요. 너무 직접 말하면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대신 사물의 표면, 질감, 색깔, 냄새를 통해 감정을 표현했어요. 물기 어린 수건은 누군가를 닦아준 기억이고, 하얗게 바랜 이불은 오래 기다린 침묵이고, 두꺼운 거즈는 깊은 상처와 그것을 덮는 애틋한 손길이었어요. 사물의 물성은 때로는 언어보다 더 정확하게 감정을 전달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거칠음, 입술에 닿는 냄새, 몸 가까이에 놓였던 온기. 흰의 글들은 그런 사물들을 따라가면서 태어났어요. 어떤 날은 이불 끝을 매만지며 문장을 썼고, 어떤 날은 하얀 약봉지를 바라보며 기억 속 깊이 내려갔어요. 저는 그런 글쓰기를 조심스러운 대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말을 아껴가며 대신 사물의 마음을 싣는 방식. 그건 고통을 가볍게 말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슬픔을 쉽게 소비하지 않겠다는 제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11.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 언어의 벽 앞에서. 제가 글을 쓸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다는 절망 같은 것이에요. 특히 흰처럼 내밀하고 조용하고 감정이 복잡한 이야기를 쓸 땐 더더욱 그랬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는 갓 태어나 2시간 만에 죽은 아기를 향한 마음을 한 문장으로 고스란히 옮길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들은 너무 커서 말로 옮기는 순간 작아져요. 어떤 기억은 너무 오래돼서 말로 꺼내는 순간 부서지듯 사라져요. 흰은 그런 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자주 침묵을 남겼고, 완전한 문장이 아닌 파편 같은 글들로 구성했어요. 단어 하나로도 충분히 말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걸 넘어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눈이라는 단어 하나의 차가움, 상처, 부드러움, 닿을 수 없음, 녹아버림까지 모두 담길 수 있어요. 어쩌면 그 한 단어가 수십 문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요. 그렇게 저는 흰에서 완성된 문장보다 비워진 여백을 더 믿었어요. 그 여백 속에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어요. 12. 그래도 적어야만 했던 이유, 글쓰기라는 기도. 언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는 이 책을 썼을까요? 그건 마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비슷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 흰을 쓰는 내내 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 안에 무언가를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선가 조용히 사라진 존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건 애도의 기록이기도 하고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내 마음속에서 굳어있던 어떤 침묵을 깨는 의식이기도 해요. 어쩌면 흰은 잊지 않겠다는 하나의 다짐이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존재, 이름조차 남지 못한 생명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 그건 말을 거는 일이었고, 조용히 곁에 앉는 일이었고, 작고 소중한 것을 손바닥에 올려두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흰을 쓰는 행위는 저에게는 치유라기보다는 존중의 방식이었어요. 사라진 것들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바라보고 느끼고 담아내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슬픔을 덜어낸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흰을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제 안의 한 생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 수는 있었던 그 시간들. 13. 눈과 불,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의 기억. 흰에는 눈과 불이 자주 등장해요. 처음엔 그것들을 단순한 자연현상이나 상징쯤으로 생각했지만 글을 계속 쓰면서 점점 깨달았어요. 이 둘은 단순히 반대되는 요소가 아니라 제가 안고 있던 감정의 양 끝이었구나 하고요. 먼저 눈. 차갑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눈. 눈은 잊히지 않게 하면서도 모든 흔적을 감추는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눈을 바라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아기의 살각 같았어요. 희고 투명하고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그래서 저는 흰에서 눈을 슬픔의 표면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반면 불은 완전히 반대의 에너지예요. 불은 뜨겁고 생명력이 넘치고 태워 없애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을 주고 무언가를 정화하기도 해요. 흰을 쓰던 어느 겨울밤, 제가 기억 속 어머니의 손을 떠올리면서 쓴 장면이 있어요. 그 손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눈과 불 사이 어딘가에 있었어요. 그 중간 지점에서 저는 이 책의 온도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흰은 얼어붙은 슬픔과 그걸 데우려는 사랑이 서로를 감싸 안는 이야기예요. 눈이 내리던 날, 불처럼 속에서 타오르던 기억을 꺼내며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적었어요. 14.
옷 천 감싸는 것들, 몸의 흔적과 보호의 마음. 이 책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가 옷이에요. 하얀 블라우스, 수의, 거즈, 이불, 천조각. 이건 단지 몸을 덮는 물건들이 아니라 기억을 감싸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살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옷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손으로 꿰매준 옷을 아직도 기억해요. 하얀 바탕에 연한 꽃무늬가 있던 그 옷은 이제는 손에 닿지 않지만 마음에 남아 있어요. 흰 속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담겼어요. 수의는 죽은 이를 위한 마지막 옷이지만 그건 떠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배움이에요. 거즈는 상처를 가리기 위한 천이지만 그건 고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부드러운 배려죠. 저는 그런 천의 촉감을 떠올리며 문장마다 그 부드러움을 스며들게 하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날카로워지지 않도록 단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흰을 쓴다는 건 어떤 존재를 감싸는 마음으로 글을 쓰는 일이었어요. 숨소리처럼 가벼운 문장들로 그 존재의 그림자를 덮고 안아주고 지켜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마치 따뜻한 천 한 장을 몸에 덮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흰의 단어들은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신 곁에 조용히 머무는 감정들이니까요. 15. 이름 붙이기, 존재를 불러내는 아주 작은 용기. 제가 흰을 구상할 때 가장 오래 머무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존재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 존재는 이름이 없었어요.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고 사진도 없었고 누군가의 기억에도 또렷하게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나에게는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내게 남긴 건 태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흰에서 하얀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 마음으로 글을 썼어요. 소복, 달걀, 쌀, 치마, 눈, 이불. 그 모든 단어들은 결국 그 아이를 부르고자 했던 또 다른 이름들이었어요. 무언가의 이름을 붙이는 일은 존재를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예요. 흰을 쓰면서 저는 그 아이가 겪지 못한 세상의 것들에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살아서 입었을 법한 옷, 먹었을 음식, 만졌을 감촉, 마주했을 계절, 들었을 말. 이름이 없던 존재에게 단어 하나씩을 나누어주며 그 아이가 겪지 못했던 삶을 조용히 상상해보는 일이었죠. 그건 아주 조용한 방식의 애도이기도 하고 또한 용기 있는 기억이기도 했어요. 지워진 존재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16. 죽음 이후에 남는 것들, 아주 오래 지속되는 감정. 한 생명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곁에 남는 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슬픔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죽음 이후에 가장 오래 남는 건 감정의 질감 같아요. 그 사람과의 기억 속에서 특정한 색깔, 냄새, 질감 같은 것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흰을 쓸 때 저는 그런 감정의 결들을 따라갔어요. 사진도 없고 음성도 남지 않은 존재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존재가 남긴 감정의 자국이었어요. 하얀 것은 그런 기억의 감정을 담기에 가장 적절한 그릇이었어요. 색이 없지만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가 없지만 모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존재를 둘러싼 감정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흰을 통해 죽은 존재를 기억하는 방식이 결국 살아있는 우리를 돌보는 방식이 되기를 바랐어요. 17. 언덕 위의 도시, 시간과 기억이 겹쳐지는 곳. 제가 흰을 쓰기 위해 머물렀던 도시는 슬로베니아의 류블리아나였어요. 처음 이 도시를 걸었을 때 저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것과 사라진 것이 겹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시의 돌계단, 언덕 위에 폐허 천천히 녹슨 철제 난간,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흰 벽의 집들. 이런 것들은 제게 잊혀진 존재들이 여전히 머무는 장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흰 속에서 그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마법 같은 장소로 작동해요. 어떤 특정한 건물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삶이 떠오르고 그 삶을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충동이 일어났어요. 언덕을 오르면서 숨이 찰 때면 저는 문득문득 삶은 결국 올라가는 운동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몸의 기억이죠. 그리하여 그 도시를 걸으며 저는 제 안에 잃어버린 존재들을 천천히 찾아 나섰어요. 18. 병원과 골목과 그리고 타인의 방, 삶이 잠시 멈추는 공간들. 흰 속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들 중 특히 마음을 오래 붙잡았던 공간이 있어요.
바로 병원과 낯선 골목과 그리고 타인의 방이에요. 병원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장소죠. 저는 병원이라는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기억 속의 아기의 짧은 생애가 무겁게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흰에는 짧게 적힌 병원 장면들이 있어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도착하자마자 떠났다. 이 문장은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몸을 상상하면서 쓴 문장이에요. 눈을 감고 숨을 멈춘 것 같은 공간 속에서 저는 삶이 멈추고 흩어지는 감정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골목길. 이건 저에게 혼자 걷는 시간의 은유예요. 좁고 굽이진 길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공간. 그건 마치 우리 기억의 구조 같았어요. 예상할 수 없이 불쑥불쑥 감정이 튀어나오는 곳. 한편 타인의 방은 나에게 아주 묘한 감정을 줘요. 그곳은 내가 머무르지만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흰 속 타인의 방은 제가 잃어버린 것들, 돌아갈 수 없는 집,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어요. 그런 공간들을 지나며 나는 내면의 슬픔을 하나씩 꺼내어 보았고 그 감정들을 말 대신 이미지로 표현해 보려 했어요. 말이 끊길 때조차 공간은 여전히 말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19. 침묵은 어떻게 말이 되는가. 언어 이전의 감정들에 대해. 흰을 쓰기 전 저는 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건 단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어떤 언어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자각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라는 말을 쉽게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어떤 감정은 언어를 만나면서 그 본래의 결을 잃는다고 느꼈어요. 특히 상실과 고통, 애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흰이라는 책은 그러한 감정들이 말로 되기 이전의 상태를 머무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의 구조 자체도 조각처럼 짧은 문장들이 단절된 형식으로 이어지죠. 이 단절은 의도된 거예요. 침묵의 조각들 사이로 독자의 마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랐거든요. 제가 가장 애착을 느끼는 단어 중 하나는 눈이에요. 눈은 하얗고 조용하고 무언가를 가리면서도 동시에 드러내는 존재죠. 눈이 내리는 순간 세상의 소리는 조금 줄어들고 모든 것이 천천히 숨죽여 가라앉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아주 어릴 때 이 세상에 잠시 다녀간 언니를 떠올렸어요. 그 아이는 이름도 없었고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라졌어요. 그래서 흰 속에는 그 아이를 상징하는 하얀 것들이 가득해요. 저는 그 하얀 이미지들을 언어로 옮기면서 그 아이의 부재를 존재처럼 느끼고 싶었어요. 말이 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저 침묵의 형태로 남겨두고 싶었어요. 그 침묵이야말로 때론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하니까요. 20. 말할 수 없는 고통. 언어의 경계에서 쓰는 글. 흰의 글을 쓸 때 저는 자주 멈췄어요. 아주 짧은 문장을 적은 후 그 앞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 문장이 진심인지 어떤 고통을 얕게 쓰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하면서요. 어떤 감정은 쓰는 것이 아니라 쓰기를 멈춤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순간 손상되는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흰은 그런 진실을 지키기 위해 불완전한 말하기를 선택한 책이에요. 저는 이 책에서 애도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애도라는 단어도 쓰기 꺼려졌어요. 왜냐하면 애도한다는 말조차 죽은 자를 온전히 품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흰의 어떤 문장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비워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요. 그 아이는 숨쉬지 않았다. 작고 흰 천으로 쌓여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 문장들은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존재하지 않았던 혹은 잃어버린 것의 여운만 남겨요. 이건 슬픔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남겨두는 방식이에요. 독자가 그 자리에 자기의 상처나 기억을 얹을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은 분들이 종종 왜 이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울컥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이유가 흰이 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은 위로하지 않아요.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책이 되려 했어요.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걸 말로 풀기보다는 같이 조용히 바라봐주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가장 절실히 바랐던 일이었어요. 21. 한 생에서 시작된 글. 나 아닌 존재의 고통으로 스며들다. 흰을 쓰기 시작한 건 분명 아주 사적인 기억 하나에서 출발했어요. 태어나지 못한 아이 제 언니였지만 이름도 갖지 못했던 그 생명. 그 아이의 짧은 존재를 상상하는 일은 결국 저 자신의 출생을 되돌아보게 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살았다면 나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저를 자주 멈춰 세웠어요. 어느 순간 그 아이의 존재가 단지 가족 안에서의 상실이 아니라 살지 못한 존재들의 총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제 시선은 천천히 바깥으로 향했어요. 전쟁 속에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 가난 때문에 태어난 직후 사라져야 했던 생명들, 성별이나 장애 혹은 단지 원치 않는 존재라는 이유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흰은 그래서 점차 확장되었어요. 개인의 기억에서 타인의 존재로 그리고 세계의 아픔으로. 흰 옷이나 흰쌀 같은 소재들은 이 확장의 경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흰 옷은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의 삶을 상징했어요. 가난하지만 단정하려 했던 마음. 더러움 속에서도 깨끗이 살고 싶었던 의지. 흰쌀은 기근 속에서도 아이를 먹이고자 했던 어떤 어머니의 절박함을 상기시켰어요. 저는 이 모든 흰 것들이 단지 색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피어난 의지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누군가에겐 단지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에겐 오히려 존엄과 생의 증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2. 세계의 고통 앞에 서서 말 없는 연대. 흰을 쓸 때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체류하고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거리의 낡은 벽돌, 복구된 건물들,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공기. 하루는 우연히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개토였던 지역을 걷게 되었어요.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벽 하나, 잔디 한 줄기마저도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도 살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다시 제게로, 제 언니에게로, 그리고 다시 모든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흰에 말하지 않는 문장들은 사실 그런 장소들, 말없이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풍경들을 담고 싶었어요. 기억은 설명보다 오래 남아요. 상처는 해석보다 먼저 느껴져요. 이 책의 독자들이 그 조용한 문장들 속에서 각자의 상처나 기억 혹은 타인의 고통을 자기만의 언어로 조용히 맞이해 주기를 바랐어요. 흰은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쓰인 책이라기보다는 위로 이전의 자리에 같이 머물고 싶었던 책이에요. 당신의 고통이 어떤 색인지 묻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그 흰 자리 곁에 앉아 있으려 했던 것이죠. 23. 단어들이 지닌 무게, 기억의 껍질로서의 언어. 흰을 쓸 때 저는 단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골랐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가올지, 어떤 방식으로 제게 말을 걸고 어떤 형태로 독자에게 전해질지 상상하며 썼어요. 그 단어들이 느껴지는 방식은 각기 다를 텐데 저는 그 다름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책 속에서 흰이라는 색은 단지 색깔을 의미하지 않아요. 흰색은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추는 색이죠. 그 색은 마치 빈 종이처럼 모든 것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하지만 흰색이 곧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흰색이 너무 깨끗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 흰색 안에 담긴 고통, 아픔, 상처가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흰은 또 다른 형태의 부재를 뜻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솜이라는 단어. 솜은 부드럽고 포근한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 솜은 때때로 상처를 감싸는 존재로 마치 누군가의 몸을 덮은 흰 천처럼 상처를 감추는 역할을 해요. 백합도 마찬가지죠. 백합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꽃이지만 백합의 꽃잎이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슬픔과 고통을 담은 하얀 육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백합이 그저 꽃이 아니라 흰색의 연민과 상실을 담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단어들은 의미의 껍질이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그 안에는 아무도 말하지 못한 고통과 기억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어는 사실 그 고통을 떠받치는 그릇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쓴 단어들이 그런 그릇이 되어 독자들 각자의 기억과 상처를 담아주길 바랐어요. 흰의 단어들은 단순히 하얗다는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에요. 그들 하나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한 모든 생명들의 기억을 담고 있길 원했어요. 누군가는 그 단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상처와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죠. 24. 말없이 다가오는 고통의 흐름, 침묵의 언어로서의 흰. 흰을 통해 저는 말하지 않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침묵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 없는 침묵은 고통과 관련될 때가 많죠. 그 말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돼요. 책 속에서 흰은 그 자체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독자들에게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의 문장들은 늘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어떤 고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중요했어요. 말할 수 없을 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곳에서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흰색의 침묵이란 말을 대신해 고요하게 다가오는 언어였어요. 언어의 유연함, 그리고 그 유연함을 통해 책 속에서 모든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싶었어요. 침묵 속에서 울리는 고통의 물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쩌면 흰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존중의 기록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책은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같아요. 말 없이도 그 침묵 속에서 고통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25. 고통을 담은 문장들. 어떻게 언어가 고통을 조직하는가? 책을 쓸 때 저는 고통을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고통이란 그저 감정적인 파도처럼 몰아치지 않아요. 고통은 기억의 한 부분이 되고 그 기억은 점차 형태를 갖추고 언어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흰의 문장은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아요. 그 문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고통의 조직을 만듭니다. 이것은 아주 미세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언어를 사용해 고통을 구성하는 일은 무척 까다롭고 섬세한 일이에요. 책의 문장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고 흐르지 않아요. 문장은 때로는 끊어지고 단절되며 때로는 고요하게 뒤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문장 구조는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아주 닮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절된 문장들은 고통의 그 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고통을 겪는 사람은 종종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단절된 문장은 그 고통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고통을 묘사할 때 저는 어떤 감정의 정확한 묘사보다는 그 고통을 따라간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책은 감정이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무시하거나 축소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통을 완전히 다루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고통을 자신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고통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책 속의 고통은 그 안에서 조용하게 서로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즉, 한 사람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라 어디에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점에서 흰은 고통을 다룬 집합적 기억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책 속 문장들은 고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고통을 어떻게 서로 나누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6. 고통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기억을 통한 연결. 고통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그 흐름 속에서 마주하는 기억이 더 중요해지기도 해요. 흰에서는 기억의 연대기 같은 것보다는 기억이 어떻게 흘러내리며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심이에요. 사실 기억은 시간을 따라 흐르는 하나의 줄기 같지만 그 줄기는 항상 다른 기억들과 얽히고 교차하며 때로는 흩어지기도 하죠. 기억이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일관되거나 통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산이 부서지고 재구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책 속의 기억들은 모든 것이 고백되거나 확실히 정리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아요. 기억의 끝은 열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독자는 고통의 끝자락에서 그 빈틈을 메우려는 자신만의 노력을 하게 되죠. 이 책을 통해 기억의 연대가 아니라 기억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변화를 찾아가는 과정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독자는 단지 고통을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고 그 고통의 일부분이 되는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기억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공명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며 그 연결의 고리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리가 지나온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 그 자리를 어떤 감정이 메운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세요. 27.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 고통이 일상이 되는 순간. 고통은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과도하고 압도적이어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고 피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결국 일상이 되어요.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조용히 숨쉬며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죠. 흰에서는 고통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침묵을 그리려고 했어요. 이들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고통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살아가요. 그 고통을 스스로 내면으로 소화하고 그 안에서 작은 평화를 찾으려 해요. 사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그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이에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고통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더 이상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들은 고통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작은 평화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아름다운 순간일 수 있어요. 이러한 평화는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흰이라는 색이 상징하는 것 중 하나는 고요함과 무의미함이에요. 이 고요함 속에서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조용한 힘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 힘은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 조금씩 삶을 느끼는 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삶을 묘사할 때 저는 그들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냥 고통의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고통을 조용히 내면화하고 그 속에서 조금씩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으려고 했죠. 28. 고통 속에서 길을 찾기 끝없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여정. 흰의 등장인물들은 고통의 끝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고통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어요. 고통은 끝나지 않는 여정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정이 무의미하거나 비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통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여정의 끝은 어디에도 없어요. 고통의 끝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끝을 찾는 여정 속에서 방황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이 책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통을 품고 살아가요. 그 고통을 덮어두거나 무시하려 하지 않고 고통을 감싸 안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들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 고통을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이 변하고 예측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찾아가야 해요. 그 길은 단단한 길일 수도 있고 부서지는 길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이 책에서 사람들은 모두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 중 하나일 거예요.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죠. 29. 고통의 끝 구원의 가능성. 흰은 고통을 단지 끝없는 싸움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아요. 고통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희망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여정이 있죠. 이 책은 고통이 마지막까지 계속될지라도 그 고통의 끝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고자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끝을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고통의 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고통은 그 자체로 변화와 회복의 길을 여는 회전하는 문처럼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죠. 고통이 없는 곳에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고통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나아가는 힘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 선택을 통해 조금씩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책을 통해 저는 고통의 끝을 찾는 것보다 그 고통 속에서 조용히 길을 여는 힘을 찾고 싶었어요.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등장인물들은 더 이상 고통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그 삶의 일부분으로 고통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고 있어요. 이러한 과정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 변화를 넘어서 고통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흰은 고통을 다룬 이야기지만 고통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법을 이야기하는 책이기도 해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통이 끝이 아니며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책의 마지막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는지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피하지 않아요.
고통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고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하려고 해요. 이렇게 고통을 끝까지 따라간 후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깊은 변화일 수 있죠. 그 변화는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장에서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모습을 그렸어요. 고통은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죠. 고통은 고통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그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었어요. 이 책을 끝내면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비록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지만 그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는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고통이 없는 세상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